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 그 티켓앱에 가면 이거 나와 있는 거 혹시 아셨어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어요. 스케줄 확인하려고 티켓앱에 들어가서 제 아이디 넣고 로그인을 했더니 이제 승급을 이렇게 했다고 축하 메시지가 갑자기 팝업으로 착 뜨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었고, 근데 본사에서 되게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한 곳 한 곳에다 이렇게 배려를 해 놓으셨구나 또 느껴서 기분 좋아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사진이에요.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 입성했다고 문자 온 내용이에요. 제가 이 문자를 너무너무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문자를 본사에서 저한테 보내주는 꿈도 꿨었어요. 너무 되고 싶고 너무 들어가고 싶고 이런 거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어서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어떤 또 의무가 있는 이런 것들, 뭐 로얄 리더스 클럽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서 되게 설레었던 잠깐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월 4일 오전 8시 56분에 이 문자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가면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기분 좋은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아직 출시되기 전에 그 신제품들을 이제 로얄 리더스 분들은 예전에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는 거기 그 회의실에서 이렇게 받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되게 부러웠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이제 집으로 배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첫 번째로 받았던 신제품, 세라베베, 예, 기념으로 제가 찍어놨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 되게 행복함을 느끼는 또 하루였던 것 같고, 파트너분들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하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에 욕심을 좀 부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제가 로얄 마스터 되고 아주 사소했던 그 행복함을 잠깐만 나눠봤고요. 저란 사람은 어떻게 애터미를 만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사실 저는 논리정연한 강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겪어왔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강의밖에 못해가지고 어쨌든 오늘도 여지없이 제 스토리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가 이제 오기 전에 바로 전해에 10월, 11월 우리 석세스 세미나 스케줄표예요. 본사에서 해줬던. 이 세미나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열어줬죠. 본사에서. 뭐 원데이 석세스 아카데미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다 다니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해줬었고 부업가 세미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세미나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본사에서도 발빠르게 준비를 해주셔서 아주 멋지고 웅장한 그런 온라인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오프라인 때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면서 더군다나 더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한 곳에 일어나는 것들 동시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터미 정보를 받고 있어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애터미를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선택했다 해도 또 끝까지 다 선택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해서 또 성공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참 그게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듣고 있는데 왜 누구는 이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누구는 알아봤는데 중간에 그만둘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끝까지 버텨내서 꼭 성공자의 자리에 가고 말까?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애터미가 왜 나한테 왔는지, 이 도구가 지금 나한테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도구인 건지, 지금 나한테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찾아내야 관심도 가져질 거고 행동이 나올 건데 이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도 못 하는 거고 또 선택했다 해도 그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왜일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보니까 좋기는 한데 저렇게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말고 이 정도의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Y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애터미 일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인생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본인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또 이 중에서 가장 간절한 게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거기서 간절함을 찾은 그게 끝까지 버텨내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 왔었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만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길래 지금 제가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그걸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 화장품을 이제 샀던 화장품을 구매했으니까 쓰기 시작했는데 한 3주 정도 썼을 때 피부톤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깨끗해지는 이런 느낌이 이제 드니까 '와 이 제품 진짜 좋다.' 근데 가격이 제가 그 쓰던 거보다 3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화장품 떨어지면 이거 사서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 제품을 소개해 주셨던 그분이 저희 집을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던 게 "애터미로 바꿔 써 봐.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될 거야."라는 얘기를 툭 던지고 가셨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은 흘려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품을 써본 게 아니고 그냥 사 놓은 거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제품 계속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절약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 이러고 계산을 했는데 제가 폼 클렌징만 갖고 계산을 해 봐도 1 년에 20만 원 넘는 돈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폼 하나 바꿔 썼는데. 그럼 기초 3분의 1 가격 기초 다 바꿔 쓰는데 그다음에 뭐 딥 클렌징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바꿔 쓰는 자체로 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구나 진짜 그분의 말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게 수치상으로 딱 제가 보이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랑 똑같은 화장품을 쓰고 있었던 저희 언니한테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일로 보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으면 저는 사실 안 했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품이 먼저 체험이 되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아니까 '아 이 생활비 절약되는 거 우리 언니도 생활비 절약됐으면 좋겠네. 우리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그냥 당연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인제 교회 언니 몇 명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 가면서 애터미 하시는 분들하고 좀 친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저한테 정보를 주셨던 분은 지금 안 해요, 애터미를. 네 그 위에 인제 스폰서님하고 같이 제가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친해지면서 센터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이 잘 가지 않는 성격이 그렇게 낯선 곳에는. 근데 이상하게 애터미랑 인연이 맺어지려고 했는지 갔어요. 가서 밥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근데 밥을 먹고 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었으니까 밥값 좀 하고 가라."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강사님이 인제 오시는데 그때 저희 퇴계원이라는 동네에 인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몇 분밖에 안 되셨고 출근을 몇 명밖에 안 하고 있을 당시였던 것 같은데 이제 청주에서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강의해 주러 오신다고 근데 몇 명 앉아 있으면 민망하니까 좀 자리 좀 채워 달라고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있어서 알았다고 하고 자리를 채워 줬고 몇 번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자리 채워 주러 간 일이.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사업 설명을 듣고 막 비전을 보고 '아 나 이 사업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저분이 열심히 사시니까 '나 시간 있으니까 가서 그냥 자리 채워 주는 게 내가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렇게 채워 주자.'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어서 그랬는지 잘 안 들어갔어요. 네 듣고 집에 가고 듣고 집에 가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제가 센터에 계속 나갔던 이유가 너무 열심히 사는 우리 센터장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으시죠? 주변에 이렇게 박스 줍는 분들 이렇게 보면 늘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분 보면은 나중에 그 모아 놨다 그분 전달해 주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재밌게 열정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어 그 어느 누군가는 또 지켜보면서 '아 저 사람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요일 날 이제 원데이를 갔다 오시면서 너무 "나 어제 원데이 세미나 갔다 왔는데 울면서 갔다 왔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규를 잘 못 모시고 갔는데 그날따라 신규가 간다 그래서 너무 기대감을 갖고 인제 '드디어 나도 신규를 한 명 데리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에 그 전날 밤 11시 넘어서까지 인제 그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잤는데 아침 새벽에 그 문자 하나 띡 보내 놓고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또 새벽길을 운전하면서 가는데 너무 속상했대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안 붙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인제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 얘기 듣고 그게 뭐라고 제가 옆에 가서 앉아 있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갔던 것이 원데이도 가고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가게 된 거죠. 사실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제가 저랑 애텀이랑 연결시켜 줬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를 찾는 계기가 됐어요. 그 why를 찾았던 게 석세스 아카데미 회장님 강의를 듣고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맨 첫째 날 마지막 강의 시간에 박한길 회장님께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회사의 경영 목표 첫 번째는 고객의 성공이다." 예? 그랬어요 저는. 왜 기업이 이윤 창출이 목적일 텐데 무슨 고객의 성공이라고? 그럼 고객이라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인데 제품 쓰고 있는 고객들? 이런 사람들의 성공이 경영 목표 첫 번째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 고객의 성공,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를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균형 잡힌 삶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고객들이 애터미의 회사를 도구 삼아서 돈을 좀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잘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긴 하다. 근데 잘 살고 나면 주변 사람도 챙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도 공헌하면서 골고루 흘려보내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성공적인 삶이란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다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고 있는 모든 고객들이 이 회사의 시스템이나 이 회사를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저분 진짜 멋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36 살쯤에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36년 동안 살면서 아무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고 그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애타게 이렇게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아무튼 근데 감동이긴 했지만 제가 집에서 살림하던 주부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막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오진 않았어요. 그냥 '멋있다. 저렇게 살면 좋기는 하겠다.' 이 정도였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잘 사는 부분은 제가 막 이렇게 와 닿진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제 생각이 크게 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 집이 좋은 집에 살고 싶 어떤 집에 살고 싶냐, 어떤 차를 타고 싶냐, 뭐 현금은 얼만큼 갖고 싶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설명하실 때. 근데 제가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저희 4 식구 살기 딱 좋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라 청소하기도 딱 좋고 이런 생각이어서 '집은 뭐 더 큰 집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마티즈 타고 다녔는데 차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뭐 '큰 차 좋은 차 탄다고 뭐 얼마나 좋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막 욕심이 없었는데 하나는 현금은 좀 고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결정적인 어떤 결심을 하게 됐던 그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잘 살고 나면 주변 사람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항목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툭 하셨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실 드물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아야 근처라도 간다는데, 제발 부자 좀 될 생각을 좀 하라고 이렇게 막 외치셨는데, 이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유독 저한테 이 말이 너무 와닿았고,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마 오늘도 듣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제 이야기 중에 꽂히는 말이 다 다르실 거예요. 환경이 다 다르고 각자 목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이 꽂혔던 이유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굉장히 저희 친정 쪽이 가난했어요. 어릴 때 인제 농사를, 전라남도 고흥이 제 고향인데 농사를 3년 내리 망하면서 잔뜩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저희들이 인제 올라오고, 서울에 올라왔더니 집이 주인집 지하에 연탄재 쌓아 놓는 한 곳에 한켠에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쪽방에서 저희들이 6 식구가 살았어요. 그 옆에 물 쓸 수 있는 공간에다 인제 석유 골로 놓고 부엌 겸 세면장으로 쓰고, 화장실은 인제 밖에 나가서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는 이런 환경으로 갑자기 처해지게 된 거죠. 시골에서는 그래도 마당도 있고 기와집에 앞에 대나무 숲도 있고 땅이 넓으니까 넓게 넓게 해 놓고 살다가, 서울로 딱 올라왔는데 그 작은 방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살아야 되고 막 이런 환경들이 인제 주어지면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2 학년 때인데 그때 처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었어요. 이제 엄마 아빠는 뭐 농사 짓던 분이 올라와서 뭘 하겠어요.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없으니까 엄마는 파출부 하셨고 아빠는 인제 청소부 하시면서 우리 4 식구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돈 없어서 서름받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월세를 못 내서 인제 주인 아줌마한테 혼나고 있는 엄마의 모습도 봤고, 파출부하다가 그 주인한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하고 와서 엄마 아빠랑 인제 얘기하면서 부둥켜 안고 또 우는 모습도 봤고, 청소부 하시는 아빠는 또 인제 겨울에 막 동상에 걸려서 얼굴이 볼이 다 터지고 막 이런 모습도 지금도 아직도 인제 모세혈관이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사시는 모습. 그다음에 뭐 갑자기 빚쟁이들이 와 가지고 막 실갱이하면서 싸우다가 뭐 집어 던진 게 우리 엄마 입술에 맞아 가지고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 가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그 엄마의 모습. 그때 저랑 엄마랑 눈이 딱 마주쳤었거든요. 저는 그때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음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나 빨리 돈 벌어다 우리 엄마 좀 갖다 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인제 졸업을 하고 많은 돈을 벌질 못했지만 그래도 그 힘듦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살았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내 살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이 인제 제 눈에 보이지 않고, 찾아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뭐 명절 때 생신 때 용돈 드리고 이런 건 했었지만 그 부모님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회장님 강의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 만에 애터미가 저한테 온 거거든요.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그냥 무심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엄마 아빠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왜냐면 저희 이남 이녀 키우시면서 인제 다 출가한 상태였거든요. 가르치고 키우고 하시면서 인제 그렇게 해 놨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버렸고 당신들 노후 준비 집 한 채 이렇게 해 놓은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 연세가 들어서도 당신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사실 이런 부모님들 많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분이 벌어야만 생활비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하실 때는 괜찮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분이라도 아프면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부모님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중에 제가 한번 엄마 아빠를 돌아보게 되고 엄마 아빠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회장님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인생 시나리오를 쓸 건데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설명을 하셔서 저도 인제 그 인생 시나리오를 썼어요. 근데 제가 생활비를 엄마 아빠 생활비 300만 원이라고 써 놨고 두 번째로 제가 써 놨던 것이 아파트 사드리기였어요. 아파트 사드리기. 이거는 왜 썼냐면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아유 나도 저런 아파트에서 한번 살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툭 던지면서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가슴에 꽂혀 있었나 봐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주위를 돌아보면 아파트 천지고 그 많은 아파트에 누군가 다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게 소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마음에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쓸 때 그게 생각이 나서 아파트 사드리기라고 이렇게 써 놨었고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 쭉 썼을 때 총 토탈 금액을 합해 봤더니 3,400만 원이 나왔어요. 전 남편한테 100만 원씩 타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라는 사람이 멋지게 살려고 하면 매달 이 정도 3,4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됐고 근데 사실 그 전체를 보고 왔으면 제가 못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너무 커서 지레 겁먹고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해 봐요. 근데 제가 너무 잘했던 게 회장님께서 그 인생 시나리오 쓰라고 했던 이유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할 걸 못하고 가면 그러니까 한이 남는다는 거죠. '기왕에 온 거 우리가 잘 살다 가서 이 땅에 한을 남기지 말고 가자.' 이런 뜻이었었거든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제가 그 인생 시나리오 써 놓은 걸 보고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중에서 내가 정말 하지 않으면 한이 맺힐 것 같은 게 뭔가. 제가 좋은 집에 안 살아 본다고 그렇게 한이 맺힐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은 차를 못 타 보고 죽는다고 한이 맺힐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기부를 못 하고 이 생을 마감한다고 뭐 그렇게 한이 맺히거나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정말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만들면 내가 나중에 여유롭게 산다 해도 '가슴 한켠에 한이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좁은 빌라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만들면 '한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애터미에서 우선순위를 둔 게 이 두 가지만 보고 왔어요. 이걸 우선순위로 뽑아 놓고 이걸 또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200만 원 수입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애터미 일은 제가 자신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파는 일처럼 보이고 나는 내성적인 성격에 인맥도 없고 열정적인 성격도 아니고 그 소심한 성격의 영업이라는 거 자체는 사실 제 삶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 자신 없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월급쟁이 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잘했던 게 '아 이거 너무 커. 나 못해.'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디까지일까? 그거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좁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요. 엄마 월급 70만 원 만들기였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인제 강의를 듣고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좁혀 가다 이렇게 생각을 좁혀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그냥 엄마 생각을 해 봤어요, 엄마. 제가 딸이라서 그런지 저희 시어머니, 우리 엄마
셋 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인제 편찮으시기도 했었고 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 아프고 외롭고 이런 아픔이 있으세요. 그런데 인제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아버님이 노후 준비를 너무 잘해 놓고 가셔 가지고 평생 혼자 쓰시고도 남을 만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실 어렵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남편 덕에 뭐 그 부자의 삶은 아니지만 집도 결혼하자마자 있었고 그러니까 집장만 하느라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됐었고 남편도 교사니까 안정적인 직업이고 그래서 그냥 생활비를 좀 절약하면서 살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했고 그래서 애들만 케어하고 살림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저희 엄마를 보면 정말 제가 엄마라는 사람을 인지할 때부터 농사부터 시작해서 일을 한 번도 놔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은 일을 해야 돼.'라는 그런 느낌의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제가 우리 어머니처럼은 못해 드려도 나처럼 그냥 살림하는 재미?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림하는 그 아기자기한 그런 삶을 쪼끔이라도 살다가 천국 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이 엄마 월급 이걸 벌어야만 먹고 사는 그 금액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론 내기를 그러면 내가 엄마 월급 700,000 원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애터미에서의 목표가 700,000 원을 버는 거였어요. 이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인제 공사 현장에서 청소를 해 주고 또 여기 뒤에 배경에 사진 보시면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자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예요. 저게 카라고 부르는데 한때는 저희 엄마가 또 여기서 이 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 자료로 쓰려고 찍어 놓은 사진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전에는 사방이 다 뚫려 있고 그냥 레일 하나에 걸려서 덜덜덜덜덜덜 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그 20 몇 층까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엄마 그 선풍기를 갖다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 현장에. 가서 그거를 같이 타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땅에서 막 이렇게 농사 짓던 분이 그 덜덜거리면서 올라가는 그거를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녹초가 돼서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다음 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자리를 또 가야 되는 그런 것들 제가 또 보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받는 월급이 700,000원 정도 됐었는데 제가 왜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정말 몇 명 안 되는 소비자 가지고 6만 얼마, 7만 얼마 이렇게 가끔 잊어버릴 만할 때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소비자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이 안에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뭔가를 해 나가면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해도 뭐 5 년이 걸리면 어때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고 이대로 가면 우리 엄마는 평생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소비자를 늘려서 소비자 100배 정도 늘리면 그래도 한 700,000원 정도는 뭐 나오겠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부상 플랜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목표로 인제 제가 뛸 결심을 했는데 이제 걱정은 되죠. 왜냐면 인맥도 없고 성격 이런 아까 걱정했던 이런 부분들을 인제 제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번 인맥이 없으니 나랑 같이 모르는 상가 콜드라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해서 인제 저희 둘이서 모르는 상가를 막 돌아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던 중에 소금 세례를 맞았었어요 한 번. 모르는 상가를 들어갔는데 이제 개시 전에 잡상인이 들어와서 오늘 하루 장사 망쳤다고 설명하고 나오는데 저희 뒤에다가 대고 그냥 왕소금을 뿌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일을 시작하고 결심하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뭐 힘든 게 없었겠어요?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모임에 가면 괜히 왠지 소외되는 느낌?
내가 막 초라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겪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참고 왔는데 이 소금을 한번 탁 맞는 순간에 제가 제정신으로 딱 돌아온 거예요. 회장님께서 석세스 아카데미 때 여러분들 여기서 정신이 어디로 나갔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있다가 이거 딱 끝나고 집에 가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성공 못 한다는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어디 갔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시기가 소금 맞았던 때 같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왜 알아 가지고 이러고 다니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이렇게 아둥바둥 돈을 벌지 않아도 그냥 남편 그늘에 속 들어가 살아도 먹고 살 만한데 애터미가 뭐길래 내가 이런 걸 당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나 이거 안 할래요." 하고 집에 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스폰서님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고 있는데 한참 울다 보니까 인제 서러웠던 그전에 제가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울다 보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 기운이 가만히 이렇게 쭉 빠져 가지고 있는데 가슴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뭐 하려고 그렇게 애터미를 붙들고 다녔냐. 뭐 하려고."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게 엄마 월급 700,000 원. 니네 엄마 그렇게 지긋지긋한 일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단단히 맘먹고 그렇게 다녔으면서 소금 한 번 맞았다고 깨갱해서 집에 와서 엉엉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가 여기서 포기하면 니네 엄마는 평생 일하다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넌 그래도 괜찮겠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다음 날 센터로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또 저 한 번 고비를 넘겼고 그 후로는 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처음에 일이 진행이 안 돼서 그렇고 소비자도 안 생기고 '이래서 될까?'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파트너가 나오면 또 나오는 대로 서로 맞춰가는 과정 중에 갈등도 생기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소모도 많이 하면서 정말 '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한두 번은 아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엄마 월급 700,000 원. '내가 포기하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인제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버텨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버텨오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의 시스템의 힘 그게 제 조직 안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일이 진행이 안 되어질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시스템의 힘으로 내 조직이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버티지 못해서 중간에 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게 내가 이걸 통해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다행히도 이걸 붙들고 와서 잘 견디지 않았나. 이제 그러면서 제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소비자들이 소개해 주는 사람이 생겨나고 막 이러면서 인제 제 조직에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수입도 올라가서 제가 2013년 10월 달 정도부터 엄마를 월급을 500,000 원을 드렸어요. 그때가 제가 넘치는 오토 판매사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 뭐 넘치는 오토 판매사도 뭐 경비 쓰고 하다 보면 사실 많이 남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엄마 월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는 모습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 몰라. 이거 그냥 드려." 그러고서 엄마한테 그냥 얘기를 해 버렸어요. "엄마 내가 500,000 원씩 매달 드릴 거니까 일 그만두자." 700,000 원은 아니어도 뭐 교통비 뭐 밥값 이런 거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냥 500,000 원을 일단 살아 보자 그냥. 그래서 "일 그만두자." 이렇게 제가 뱉어 버렸어요 엄마한테. 그럼 엄마는 이제 그 말 믿고 그만두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지켜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저를 벼랑 끝에 딱 세우고 나니까 저는 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월급을 이 500,000 원씩 드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어때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 써 놓은 거는 이 3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50만 원을 제가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또 더 열심히 하니까 수입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주급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시기가 제가 결심하는 시기가 있었던 게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또 그냥 50만 원씩 월급으로만 드리고 말겠다.' 싶어서 그냥 일 주일에 주급이 딱 들어왔을 때 50만 원을 엄마한테 그냥 일 주일에 주급으로 그냥 입금해 버렸어요. 그러고 저는 '남은 시간은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 이렇게 딱 결심하고 나니까 또 매 주마다 50만 원씩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약 20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한 일 주일에 50만 원씩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한참을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는 300만 원이라고 써놔 놓고 200만 원 정도 드리면 됐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러면 파트너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2019년 1 월에 제가 결심을 하게 돼요. '아이 몰라. 그냥 80만 원씩 드려.' 그러고서 80만 원을 턱 입금해 버렸어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허리 졸라매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일 주일에 80만 원씩 지금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2019년 1 월부터. 그럼 어때요? 320만 원이잖아요. 4 주면. 5 주면 400만 원. 제가 인생 시나리오 써 놨던 거를 하나를 완성하려고 결심을 했던 그렇게 결심하고 '아이 몰라.' 하고 저지르니까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의 약속을 지켜냈고 그리고 인제 두 번째가 남았죠. 아파트 사드리기. 제가 작년 2 월에 엄마 아파트를 사 드렸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인제 연세도 들어가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여기저기 아프고 막 수술하는 일들도 생기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아파트를 꼭 들어가서 살게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때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정말 세상 물정 몰랐던 게 제가 제 힘으로 제가 막 신경 써서 집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는지 제 상식으로는 어땠냐면 4 억, 5 억인 뭐 아파트가 있다 만약에. 그럼 그걸 사려고 하면 그 돈을 모아 가지고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상황에서 그 돈이 아직 모여지진 않은 상태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고 왔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자꾸 아프고 하니까 인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아파트에 편찮으신 상태로 누워서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음. 호호 할머니 돼 가지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뭐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셔야 기분 좋으실 텐데.'라는 생각이 인제 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작은 행동을 한번 해 봤었어요. '시세라도 한번 알아보자.' 어느 정도 이제 저희 동네에 같이 사니까 어느 정도 아파트 값이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 부동산을 다니면서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말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을 지불하면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일을 해냈어요. 작년 2 월에 그래서 아파트로 저희 엄마가 이사를 하시고 여러분 한 달에 80만 원 들어가요, 이자가. 한 달에 80만 원. 예전에 회장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소득 외에 지속적인 돈이 50만 원만 들어가도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얘기하셨던 아마 강의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회장님이 무슨 얘기했었냐면 "이 돈을 먹는 반찬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잘 먹는 가정일 거고 옷에 투자한다면 정말 옷을 잘 입는 가정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돈은 또 오너 드라이버가 될 수도 있는 돈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파트 평수가 바뀔 수 있는 돈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못 알아들었던 거죠. 정말 80만 원만 더 한 달에 지불을 하면 그 작은 빌라에서 지금 저희 엄마 아빠 32평 아파트 정남향의 정말 밝은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무지해서 빨리빨리 못해 드렸던 게 쪼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튼 근데 아파트에 작년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잘 살고 계시는데 집 구경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인제 저희 아빠가
최근 작년 2 월까지 사시던 빌라 여기 3 층에 저희가 인제 살았었는데 저희가 이 빌라에 제가 퇴계원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남양주시 퇴계원. 제가 6 학년 때 퇴계원에 이사를 왔는데 아빠 회사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이 빌라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이 빌라의 구조가 1 층에 지하 방 하나, 2 층에 지하 방 하나 이렇게 딸려 있어요. 저희가 살았던 거는 저희 6 학년 때 살았던 방은 이 빌라의 지하에 있는 한 방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아이고야. 보시면 구조가 이 현관을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109호, 209호 지하 이렇게 있는데 이 한쪽에 인제 방이 3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엌은 세 집이서 공통으로 써요. 공동으로. 공동 주방. 그리고 방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각자 사는 건데 화장실은 이제 놀이터에 있는 공동 화장실.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집은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이 빌라를 제가 나올 때 저희 그 309호에 딸려 있는 지하 방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진 않았죠, 지저분하게.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지하에 사람 사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그냥 다 거의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깨끗하게 해 놓고 살았죠. 이 방이 저희가 집이었어요. 그리고 인제 점점점 언니, 오빠 같이 벌기 시작하면서 이 옆에 방 하나 더 얻고 그 옆에 방 하나 얻어서 이 방 3 개의 주방을 저희가 다 쓰게 되면서 인제 그렇게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왔었죠. 그게 아까 그 309 거기서 인제 계속 살았던 거고 인제 다리도 아프고 수술도 하시고 하니까 3층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인제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제가 인제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알아보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또 이렇게 하나의 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 엄마 아빠 살고 계신 아파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정말 정남향에 해가 잘 들고 밝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사시게 해 드렸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이 사진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제 스스로가 대견해요. '너 정말 잘 버텨냈다. 너무 정말 잘 버텨서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너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게 늘 가슴 아팠는데 또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또 환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해 드린 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제가 애터미하는 모든 기간에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본부장 승급 여행 갔을 때 저희 아들 이제 남편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저희 아들과 저희 엄마 아빠랑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때 저희 엄마 아빠가 70이 넘으셨는데 여권이라는 걸 처음 만드셨어요. 70이 넘어서. 이제 먹고 사느라고 국내 여행도 뭐 못 다니시고 해외여행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근데 여권을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괌 여행을 같이 갔다 오고 딸이 본부장 승급했다고 본사에서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 주면서 이렇게 여행을 즐기면서 바닷가를 거니면서 이런 천국이 따로 없다고 인제 두 분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면서 또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고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정말 평범한 저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되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부자들 생각을 먼저 해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생각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는 애터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써 보라고 해서 써 봤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 한번 돼 보고 싶네.'라는 생각을 했고 좁히고 좁혀서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의 그 월급을 만들어서 일 그만두게 하고 생활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 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씨앗이 돼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힘은 그거였던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가 생각만 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저를 만들어 주진 않잖아요. 물론 또 개인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또 뭔가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이루기 쉽지 않고 제 생각과 이 애터미의 시스템의 힘이 합쳐져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런 삶을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한 시스템의 힘이
이거였어요.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 우리 정말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귀따갑게 들었던 말이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가입비가 있었으면 가입 자체를 안 했을 거고 그럼 제 코드가 지금 없었을 거고 제가 이런 소득을 만들어낸 사람도 못 됐겠죠. 그리고 제가 혹여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진입비,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선택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설령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앞으로 올 내 파트너들이 이런 조건이 가입비 진입비가 있었다면 그걸 지불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일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걸러내고 걸러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사업자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저도 안 됐을 거고 '그런 분들이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월간 유지비가 없다. 저는 되게 그 부담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격하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얼마씩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못 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생각도 못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제가 소비자로 있을 때 이 무한 누적에 그 일정 포인트가 쌓였을 때 돈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으면 저는 수당을 못 탔을 거고 그러면 이 수당이 뭔지 뭐 연락 이런 것도 안 했을 거고 제가 뭐 가짓수를 늘려 쓰거나 이런 것들도 안 했을 거고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수당을 타니까 또 기분도 좋고 그걸 더 탈기 위해서 또 가짓수를 늘려 쓰고 이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무한 단계. 저는 인맥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교회 언니 몇 명하고만 이렇게 친한 언니하고만 지내는 게 저는 편했던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되게 불편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제가 인맥 갖고 가야 된다고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못 됐겠죠. 근데 단계를 자르지 않고 어 내가 가입시켰건 내 파트너가 가입시켰건 내 위에 스폰서님이 가입시켰건 상관없이 내 두 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을 다 인정해 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그게 10년 동안 멤버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한 단계. 단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자는 사실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제품력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제품력 때문에 소비자는 늘어나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위에 스폰서 지금 일 안 하신다 그랬죠. 그분이 어쨌든 저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제품을 저한테 전달하는 용기를 낸 거지 저한테 설명을 막 거창하게 하고 그 설명에 제가 넘어가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은 용기를 내서 전달을 했던 거고 그게 저한테 와서 제품이 저한테 와서 이 제품력 좋고 싼 거 그 제품력에 제가 반한 거죠. '이렇게 싼 게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생활비 절약된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우리 언니한테 얘기하면서 다른 소비자를 만들어 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위에 일어나는 소비자들은 제품력으로 늘어나는 거지 내 능력으로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단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기 내서 전달을 하는 거지. 그거는 능력하고 다른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비자는 늘고 그러다 보면 그 소비자들 중에 또 캐시백 받고 싶어서 더 소개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또 사업으로 뛰어드신 분들도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다음에 글로벌 원마케팅이라는 거. 내 두 줄 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사실 한국에서만 일이 이루어진다면 끝이 금방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외국어도 잘 못하지만 그런데 제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이 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입을 시키면 그게 제 두 줄 안으로 그냥 나라도 따지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언니의 언니가 미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사는 언니가 미국이 오픈되면서 미국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또 필리핀에 계시는 한국 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고 또 필리핀이 오픈하니까 들어가셔서 또 거기서 사업을 펼치고 거기 현지인이 지금 거기 들어가 계시는 한국 분이 국장님이 두 분이시고요, 필리핀에서. 거기 현지인이 팀장님이 세 분이세요, 지금.
현지인 팀장님이. 여러분 필리핀은 되게 일하기 힘들잖아요. PB가 잘 안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메가3도 한 통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봉지에 따로따로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칫솔도 한 통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낮게 판매를 하고 있고, 해모임도 소포장으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팀장님이 나와요.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지력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필리핀 분들 사업자들이 늘고, 저는 따갈로그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 하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일으키는 모든 PB가 그분들이 도전해서 달성하는 직급까지 저한테 다 적용을 받아서 저라는 지금 사람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이 글로벌 원마케팅이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 그다음 무한 단계, 이 두 가지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어 저도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제 나중에 오는 파트너들도 또 그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애터미에서 이 상한선 제도가 없다고 하면 사실 위에 있는 분들이 한없이 돈을 받아가겠죠. 밑 하위에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 사실 얼만큼 돈을 받을지 상상이 안 가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돈이나 받을 수 있을까?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이나 받을 수 있을까? 다단계법으로 35% 매출액의 35% 이내로 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뜨면 우리한테 나눠 줄 수당은 정해지죠. 근데 단계도 따지지 않고 나라도 따지지 않고 다 인정한다. 그러면 저희 위에 스폰서님들은 더 많은 PB가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에 분들은 더 많은 PB가 뜰 거고, 그 뜨는 포인트대로 수당을 줘 버린다고 하면 매출이 하위에서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위에 분들은 많은 PB가 뜨잖아요. 그 많은 PB가 점점점 커져서 수당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 퍼센트가 위로 향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먼저 가입되신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은 넘치는 돈을 받게 되는 거고, 하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공을 바랄 수 있는 소득이 없어질 그 정도까지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도 따지지 않고 단계 따지지 않고 채워가는 데 있어서는 다 열어주고, 그렇게 채워지고 일정 부분까지 차오르면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그게 상한선이잖아요. 그게 하루에 5,000만 포인트고,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쫙 빨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한선 가신 분들 평균 소득 한 1억 정도 되신다고 지금 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자, 1억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더 누군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억을 받는 사람, 앞으로 매출은 더 올라갈 거잖아요. 우리 신제품도 지금 더 나올 거고, 나라도 더 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점점 상승할 텐데 그거에 따르는 수당으로 풀리는 돈도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쭉 빨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1억을 받는 사람의 인원이 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희망이 있는 거고, 제 하위의 파트너분들도 희망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기준으로 좌우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데 노력을 하면 1번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또 한없이 일을 하는 일이 아닌 끝이 있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시간과 돈과 돈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상한선 제도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또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타 네트워크에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150억 정도를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애터미에서 1억 받는 사람,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 지금 있죠? 자, 지속적으로 소득을 가져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150억 받는 사람이나 1억 받는 사람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활 수준은 같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아질 거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진짜로. 지속적으로 돈이 계속 매달 1억 들어오고, 이쪽 한 사람은 150억씩 계속 들어오고. 자, 그럼 없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쓸 곳이 너무 많죠. 자, 그 내가 해야 될 거, 써야 될 곳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니 이걸 채워가는 시간이 150억 받는 사람 빨리 채워질 거고, 1억 받는 사람 좀 더디 채워지더라도 어쨌든 어느 시점에는 그걸 다 이루고 나면 사실 더 쓸 만한 돈이 없잖아요. 사람이 쓰면서 얼마나 쓰겠어요? 한계가 오겠죠. 그랬을 때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생활 수준은 어느 시점부터는 같아질 거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구한테
돈이 남아 돌게 하지 말고 어 150억 받는 소수의 인원을 만드는 것보다 1억 받는 150명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또 들어가셨 있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상한선이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리더스 워크숍에 오셔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도 여러분한테 미안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스템의 힘이 제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 플러스 애터미에서 회사에서 받쳐주는 이런 시스템의 힘이 같이 합쳐져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 저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이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회가 저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애터미 회원 가입을 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이고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하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선택도 못할까? 누구는 끝까지 버텨서 성공해 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Y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Y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나는 간절함이 안 생겨요. 간절함의 크기가 커지질 않아요. 그래도 찾으셔야 돼. 현실 점검을 정확히 해서 내가 이대로 가도 좋은지, 이대로 쭉 가서 내가 진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괜찮고 우리 자식들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괜찮다고 해도 이 일이 내가 내 노동으로 버는 돈이라고 했을 때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 자신 있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지금 몇 가지만 써놨지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도 계실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수 있다고 봐요. 남편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잘 나가시다가도 은퇴하고 나면 생활 수준이 확 낮아지는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많았다 갑자기 그 연금 갖고만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은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는 계속 내야 되는 상황. 제 아는 분도 스크린 골프장을 오픈을 하셨는데 억대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픈을 했어요. 한 달에 월세가 1,500만 원이에요. 근데 바로 2.5 단계 넘어서면서 문을 못 열게 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월세는 안 내놔요. 1,500만 원씩 계속 마이너스 치고 있는 거예요, 매달. 그랬던 거예요. 이런 분들 1,5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몇백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의 월세를 감당을 못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주변에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는, 가게를 열어 놓고 이 월세 감당하려고 알바하는 주변 분들 없으세요?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고는 있지만 가시방석인 분도 계실 수 있겠죠. 회사가 어려운데 '이걸 그만둬야 되나? 내가 있는 게 괜히 사장님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아마 주변에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누군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내서 전달해 준다고 하면 그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애텀이라는 회사, 이 시스템 정말 서민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돈 없는 사람도 유일하게 성공해 갈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걸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채우시고 그걸 선택한 여러분이라는 거에 좀 자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서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달하신다면 그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정말 은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노후 준비도 못 했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 있게 한번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애터미는 서민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본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가 생산자와 손을 잡고 정말 좋은 제품을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질 수 있게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되어진 제품을 누군가에서 소식을 들은 소비자가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써보게 되고 제품 체험을 하게 되고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구나 하고 내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 지금 제가 했던 행동이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소비자도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이 처음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돈이 늘어서 생활비가 책임져지는 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돈까지도 우리가 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 힘들다 그러지 말고 정말 힘든 일 해 보셨던 분들 큰 일을 해 보면서 그걸 혼자 다 감당해야 했던 분들은 애터미처럼 쉬운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지만. 애터미 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 뭐 온라인으로 지금 다 바뀌어 가고 있죠 거의.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고 그 온라인 시대가 와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시기가 오면 올수록 저희는 또 좋은 상황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런 일들이 와도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제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만 많아지는 그런 초고령화 사회가 와도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또 안정적인 소득을 사회가 막 변해 가도 급속도로 변해 가도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이 사람들이 생필품을 소비하고 사는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설령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이 생필품을 쓰고 사는 이 패턴은 바뀌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그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득을 만들어 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 놓으면 시대가 바뀌어도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올 것들 변화될 것들 이런 것들이 온다 해도 이 안에서 소득을 만들어 놓는 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얼마나 든든한 여러분들의 지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겪는 일들 어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미래에 희망이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꿈의 간절함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봤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서 내가 해야 될 걸 찾고 그걸 또 간절함으로 품고 오는데 이 크기가 작으면 이 일을 진행하면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올 수 있고 거절당하는 일들이 당하게 되고 자존심 상하는 것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 꿈의 크기와 그 간절함의 크기가 작으면 이런 웅덩이 속에서 계속 막 허우적대요. 턱턱턱 걸리고 쪼금 큰 웅덩이를 만나면 그냥 푹 빠져서 집에 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꿈을 크게 갖고 회장님이 홀딱 반할 만한 꿈을 만들어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이겨내리라라는 어떤 굳건한 결심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품어 놓고 일을 진행하면 이런 웅덩이들을 볼 새도 없이 그냥 직진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당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평탄한 길로만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 없이 내가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노엘 마스터 도전 스토리 중에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사업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코로나 오고서 잠시 잠깐 동안 혼란이 왔었어요 저도. 저희 인제 그룹 파트너분들도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쪼끔 이렇게 정체되는 분위기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간 게 한참 됐어요. 2014 년도부터 제가 노래를 했으니까 노래하고 그다음 해에 제가 결심을 하고 리더스 클럽 목표를 갖고 뛰어서 들어갔거든요. 2015 년도에 제가 리더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로얄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죠. 물론 이제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정체되는 이 뭔가 정체되는 느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실 뭐 베팅 추방 운동 본사에서도 되게 외치고 있었고 우리 뭐 조건에 안 맞으면 승급식도 안 해줘 버리고 이런 것들에 사실 좀 겁을 먹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용기 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인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인제 그러던 찰나에 리더스 클럽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이제 신규 승급자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신규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위의 그 판매사 팀장 정도는 인제 많이 만들어지는데 위에 상급의 신규로 도전해서 달성하신 분들이 줄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파트너의 목표를 쥐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 유지하고 언제 유지해서 언제 로얄 마스터를 가겠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파트너들이 목표를 잡기 시작했어요. 제 하위의 계보도를 파트너들이 전체를 알고 있고 제가 팀 미팅할 리더 미팅할 때마다 제 전체 계보도를 그려 주거든요. 그러면 그 계보도 상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리더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외치는 순간부터 어 뭔가 싹이 움트듯이 '어 그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되려고 하면' 계보도를 그분들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빈자리가 많네. 이 자리를 찾아내야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표를 탁 던지니까 그 파트너분들도 목표가 생긴 거고 뭔가 '으쌰으쌰으쌰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씨앗이 돼 가지고 사실 그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너무 진행이 잘 되다가 코로나 딱 터지면서 그게 인제 필리핀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뭔가 돼야지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인제 거기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었거든요, 그 필리핀은. 거리에 나오면 어떤 표가 없을 때 막 거리에 나와 있으면 그냥 무슨 닭장 같은 데다가 사람을 가둬 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 버리고 이런 걸 사진으로 저희한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해야 될 분이 못하게 된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졌지만 그랬을 때 그다음으로 미뤄서 또 포기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미뤄서 또 목표를 던져 줬더니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뭔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사실 제가 총장 구도가 완벽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의지를 꺾지 않았던 이유가 파트너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목표를 던지니까. 그게 힘이 돼서 어쩌면 우리 조직이 성장할 수도 있겠고 어떤 그 긍정적인 기운이 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파트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이거 괜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또 주춤하면 저희 파트너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센터에 로얄 리더스 클럽 한 명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로얄 꼭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바칠 테니까 꼭 이번에 꼭 도전하십시오." 이게 대실적 파트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잘할 테니 소실적 빨리 챙겨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가라. 그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또 저한테 힘을 주시는 그런 파트너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 그분들이 "해야 된다. 이번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또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렇게 왔더니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제가 좌우에 본부장님이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 도전을 했어요. 유지하신 분 한 분 다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의 본부장님들이 나온 거죠, 양쪽에. 그분 중에 한 분 얘기를 제가 한번 해 드려 보고 싶어요. 그중에 가장 하위에 있는 본부장님이 이번에 되신 분은 아주 오래되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가 그러니까 정체가 됐던 그룹이거든요. 누군가의 우측에 이렇게 붙어있는 분인데 그분이 전체 조직의 상황을 보더니 '내가 여기서 힘을 내지 않으면 우리 전체 조직이 그냥 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셨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부장님 저 본부장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계보들 한번 그려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제 앞에서 계보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려 놓고 보니까 빈 곳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기운이 빠지더니 "아 너무 많네요, 빈 곳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오셨지만 내 조직의 상황을 딱 보시더니 딱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근데 그때 시간이 꽤 있었거든요, 남은 시간들이. 그러면서 '아 저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위에 스폰서님이 본부장은 될 수 있게
저희 팀에서 국장 2사람은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 볼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는 단단히 맘먹고 오셨을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빈자리는 많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사람을 찾는 데 집중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은 다시 또 희망이 생긴 그 제 말 한마디가 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이 말이 너무 힘이 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돌변하기 시작하는데요. 파트너분들하고 인제 막 소집을 해 갖고 "같이 우리 이번에 쫓아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 중간 리더분들하고 아주 치열한 미팅을 하고 빈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계보도를 파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을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계보도를 펼쳐 놓고 "여기 한 사람 찾았어요. 여기 한 사람 찾았어요." 이런 얘기들 저랑 미팅을 하시는데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아 내가 진짜 다 쏟아부어서라도 이 사람은 보내야겠구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분의 열정을 보고. 근데 나중에 상황은 제가 뭐 다 쏟아부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런 의지적으로 이 팀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중간 리더들이 아주 똘똘 뭉쳐 가지고 정말 본부장 갈 구도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분은 유지도 국장 유지도 3 개월에 한 번씩 해냈어야 본부장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중간 리더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 코로나 시기에 국장 유지를 3 개월에 한 번씩 해내면서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본부장 여러분 국장 유지랑 본부장 도전이랑은 이 조직의 크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와서 저한테 "너무 잘하고 있다. 제가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뒤에 있으니까 내가 받쳐줄 테니 용기를 내서 한번 해 봐라." 그러니까 그게 또 힘이 돼 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사실 속으로 좀 걱정되긴 했거든요. 근데 파트너 앞에서 제가 힘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힘내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정말 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지 모르겠고 그 중간 리더들을 이끄는 그 힘이 정말 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이 도전 과정 중에 이렇게 겪어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의 힘, 사람의 능력은 한계를 둬서는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는 그 힘, 그다음에 마음먹기에 따라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 주는 걸로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배우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로얄 마스터라는 그 직급을 달성하면서 로얄 마스터 된 사람이 어찌 보면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파트너가 만들어진 사람인 것 같거든요. 파트너분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해서 도전하면서 '아 우리 조직이 정말 약했지만 이번에 되게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내가 용기 내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 주셔서 또 제가 인제 통합조회 때 그래서 파트너분들한테 가고 나서 사실 원망을 들으면 안간힘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인제 중간중간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저한테 힘을 주신 분도 감사하고 가고 나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번에 정말 자신 없었지만 가길 너무 잘했어요. 우리 팀에 생명력이 생겼어요. 막 이렇게 얘기들이 들리는 걸 듣고 보니까 기분이 참 좋고 그렇게 도전하고 나서 '정말 가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를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그만큼밖에 행동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코로나 총장 돼 보자고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총장 되는 사람 한번 돼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또 희망을 갖고 따라해 줬던 이런 생각이 모이고 그 목표가 같이 모이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또 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생각의 힘이 정말 큰 거구나.' 그다음에 각자 개인은 약하지만 이게 팀으로 뭉쳤을 때 그 힘이 굉장히 커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용기 내서 좀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다음에 상황을 바꿔보려고 용기를 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각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스폰서의 조직과 여러분 파트너의 조직이 성장할 수 있고 뭔가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내가 한번 돼 봐야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힘에 대한 그림이고 설명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감정을 읽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식물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고 이 사람이 물을 줘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식물이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시원하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고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이 식물을 한번 태워 볼까?'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식물이 감정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무섭다고. 이 그림이 주는 의미가 뭔 것 같냐면 누군가의 머릿속으로 딱 하는 생각은 생각하는 순간부터 힘을 갖게 된다. 그걸 가장 먼저 적용받는 게 나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나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교훈인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나는 못해.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는데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덕분에 성장하는 팀이 분명히 있다는 건 코로나 덕분에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용기 내서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 한번 해 보자. 해 보자. 우리 스폰서님 뭐 한번 보내 보자. 우리 팀의 생명력을 가져 보자. 움직여 보자. 만나 보자.' 이런 긍정적인 생각.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기운이 내가 먼저 갖게 되고 주변의 파트너분들한테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못해요 제가.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시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어 남들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실 어떤 분들이 많냐면 '아 저런 사람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전 좀 이런 비전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여기서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음 지금은 온라인 때부터 들어오신 사업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쪼금 시간이 되셨던 분들은 아마 우리 오프라인 세미나 요런 모습들 다 보시지 않았을까. 그립죠 여러분.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어요. 자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이랬던 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날이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